해외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가 2019년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은 4019년에 살고 있다 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미친듯이 발전되어 마치 2000년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4019년에 살고 있는 증거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인터넷 보급입니다. 현 시대의 와이파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이죠.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와이파이를 통해 시청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즉시 한국으로 향하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자랑하고 보급률 또한 95.9%를 기록하며 전세계 최고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년 해외 품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354.07Mbps로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느린 홍콩의 11.7Mbps보다는 30배, 가장 빠른 수준인 영국의 50.38Mbps보다 7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또한 주요 선진국보다 1.9배에서 최대 4.4배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는데요.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 끊김없고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보여주어 쾌적함을 넘는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탈현금화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업소가 많아 항상 여분의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이것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14%라는 낮은 현금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택시를 타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곳에 여행을 가든지 가벼운 지갑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며 감탄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근거는 뷰티 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완두콩과 달팽이 등에서도 성분을 추출하여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헤어살롱과 네일아트의 서비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성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관리를 잘한다고 말하는데요. 한국만큼 남성 뷰티 시장이 큰 국가가 없다고 말하죠. 이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뷰티는 이미 K-뷰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류의 일부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식고 일본의 화장품이 주류가 되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자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5.2%를 기록하며 25.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일본의 자리를 재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유튜브의 뷰티 채널도 한국에서 트렌드를 이끌어갈 만큼 미래의 뷰티 산업은 한국이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근거는 로봇 기술입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모든 곳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시 여겨지는 현 시대에 한국은 이미 모든 곳에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쉽게 증명된다고 하죠.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LG전자의 안내 로봇과 청소 로봇을 보며 미래 사회를 경험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근거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을 빼먹을 수는 없죠. 미래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2014년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발표한 ICT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NHN의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2승 1패의 기록을 보여주며 승리하였죠. 또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국방, 의료 분야 등에 확장하며 새로운 단계의 AI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평균 43%인데 한국은 8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연락을 할 때, 각종 영상을 시청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상점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등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를 볼 때 세계 최고 스마트폰 제조 기업인 삼성전자가 한국의 기업인 것도 납득이 간다고 하네요. 마지막 7번째 근거는 유전공학입니다. 한국의 유전공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로 대표되는 재생의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8개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 무려 4개가 한국의 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시장조사업체 BIS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연간 41.2%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4조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는데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있던 이 시장을 한국에서 이미 절반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이 또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중국의 버르장머리는 이렇게 고쳐야 한다라는 해결책들도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점차 세계 각국들도 그 사실을 알아가는지 서서히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사진 한 장이 또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나오게 된 흥미로운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인도 중국 국경의 무력 충돌 당시 중국군이 휘두른 못이 박힌 쇠막대기 사진이 세계인들을 경악시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도 중국 양측이 국경 분쟁에서 총기, 대포 등의 현대화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니 중국군이 저런 것을 사용한 것인데,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자면 인도 식민지에서 영국이 철수하기 전 그어놓은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은 분명하지 못했는데 혹독한 히말라야 기후와 험준한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 고원은 우리 땅, 저기 협곡도 우리 땅이다 라고 티격태격하기는 했지만, 당시 인도 총리 네루는 전반적인 중국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기 때문에 사소한 국경 충돌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갑자기 인도 중국 국경에서 야기된 전쟁이 발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전쟁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공경에 빠져 민심이 이반되자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기본 마인드인 잘못을 범하면 범할수록 담담하게 전선을 옮겨서 출로를 찾는다 라는 중국식 전략에 따라 중국답게 인도를 기습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믿어왔던 소련도 중국 지원을 외면하고 미국도 인도로 항공모함을 급파하자 야 이건 우리가 이긴 거임 휴전하자 라고 바로 철수해버립니다. 당연히 이후에도 국경의 산발적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인도 중국 양쪽 모두 큰 전쟁으로 비화될까 쫄리는 면도 있어서 1996년에 최전방에서는 서로 무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국경 가랑계곡에서 상호 합의하에 철수하기로 한 중국 천막을 제거하러 간 인도군을 저런 세먼 몽둥이 등을 미리 준비한 중국군이 공격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시신까지 훼손되자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래도 군대가 이게 뭔 짓이냐 라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건 총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1차 개선법이었던 것이고, 8월에는 또 총을 쏘지 않겠다고만 했지 지뢰를 매설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지 중국의 지뢰에 의해 인도군이 폭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격투기 선수들로 구성된 사작의 고원 반격부대 일명 무쇠주먹 민병대를 창설해서 역시 중국다운 발상이다라고 세계인들의 빈축을 샀었죠. 그런데 중국이 격투기 선수들까지 동원한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보자면, 지뢰로 사망한 인도군은 60년대에 창설된 특수부대인 SFF에 속해 있는 티베티인이었는데, 이 특수부대는 산악지형에 강한 정예부대로 구성원들은 주로 중국에서 망명한 티베티인들과 그 후손 그리고 네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도 많이 들어본 구루카입니다. 네팔의 산간지방인 고르카 지역에서 명칭이 유래된 구루카 용병은 대영 제국이 이 전투민족을 용병으로 써먹었고, 지금도 영국 육군, 싱가포르 경찰, 브루나이의 구루카 예비대라는 술탄의 친위대, 인도 육군과 당연히 네팔군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카족은 한국인과 닮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다수가 티베트계 몽골로이드인 구릉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기를 못 쓰고 맨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티베트 특수부대와 코카소이드 인종이 많이 포함된 인도군을 상대해야 하니 중국 한족들 따위의 피지컬로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생각해낸 것이 자기들도 산악지형에 강한 티베트인들로 부대를 구성하고 서양인들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이 동양인들을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쇠격, 격투기와 씨름 등에 능한 몽골인들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티베트 쪽과 몽골족의 씨름, 격투기 선수를 배치해서 우세를 빼앗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저 무쇠주먹 민병대인데, 중국답게 또 우리는 정규군이 아니고 민간인 민병대예요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에휴,
투입된 티베트인들과 몽골인들을 보면 자신들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민족까지 말살시키려는 중국군이 된 것인데,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군이 된 조선인의 울분이 떠오르기도 해서 더 씁쓸해 보이네요. 중국의 이런 짓은 1960년대 말 흑룡강성에서 소련 군대와 충돌했을 때도 피지컬 괴물 종족의 하나인 러시아 성님들에게 상대가 안 되자 몽골 씨름팀 안에서 사람을 찾아 러시아인들과 싸우게 했던 것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분쟁, 전시라도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와 상식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중국의 이런 막장 같은 짓들에 당연히 세계 각국은 인도의 편을 드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 또 쉽계산법으로 총과 화기만 안 쓰면 된다고 했지 라며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즉 극초단파 무기입니다. 8월에 중국은 그 인도 티베트 특수부대에 국경의 남쪽 언덕의 두 고지를 점령당했는데,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로 인해 일대의 중국군이 둘로 나뉘게 되자 중국중앙군사위원회는 격분했고 반드시 탈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도 무쇠주먹 부대가 있지만 수성하는 쪽에 비해 고지를 빼앗으려는 측이 몇 배의 힘이 있어도 쉽지 않은 것은 상식인데 총을 쓸 수도 없으니 중국군이 짜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인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도군이 점령한 산의 고지 아래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홍콩의 명보와 중화매체 더웨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 아래에서 극초단파를 발사하자 산 정상이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됐다라며, 고지에 있던 인도군이 불과 15분 만에 전부 구토하며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돼 결국엔 퇴각했고 중국군이 고지 탈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전자레인지라는 단어는 일본식 조어로 원래의 명칭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인데 1GHz에서 30GHz까지의 전자기파를 이용해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레이더, 자기 위치 정보들에 활용하고 있죠. 그러자 이것은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사람의 인체에 있는 수분을 공격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악랄한 무기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는 건 전자레인지에 사람을 넣고 돌리는 것과 같아서 그 강도에 따라서 죽거나 영구적이고 심각한 뇌 신경 손상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총포를 쏘는 것 이상의 무자비한 공격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는 주파수 무기 또는 전자 펄스 무기로도 불리며 고용량의 전자파 방사를 통해 전자설비를 파괴하거나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마이크로웨이브 개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극초단파 발사로 지상의 미사일주의 통제 장치를 파괴하거나 미사일 자체의 회로를 파괴할 수도 있고, 최근엔 드론을 이용한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7년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개발과 관련한 학술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었고, 이미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로 항공기 등과 같은 목표를 파괴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군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정확하게 언제 사용했는지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홍콩의 명보는 도대체 인도군인들이 갑자기 왜 저런 증상을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 인도군이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10월 초 인도 매체가 보도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짓을 당한 인도는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자국군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퇴각했다는 것은 중국의 가짜뉴스라고 발끈하고 있습니다만, 더 웃기는 것은 총기를 안 쓰면 다 된다는 이런 쉽계산법이 마치 괜찮은 아이디어인 양 중국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중국 인민대의 진찬롱 교수라는 사람은 지난 11일 웨이보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군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이것은 깡패들이 할 짓이지 군의 활동이 아니다, 중국군뿐만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들도 각국의 해양경비대나 군함, 심지어 어민들에게 쓸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어업 갈등을 유발하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해상민병을 활용한다는 의혹이 있어 왔는데, 그들이 또 이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800만 명이나 되는 민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비군이랑 취지는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국은 상대방 국가의 군대나 경찰이 그래도 민간인들에게는 거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을 이용한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으로 해상민병을 활용하고 있고, 이 해상민병은 18세부터 35세 어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3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물고기를 잡다가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광동의 차오저우 지방군구는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민간 어선들에 장착한 사실이 밝혀졌었고, 2015년에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하자 갑자기 중국 어선단 수백 척이 달라붙어서 압박했는데, 당시 미 이지스함은 외형상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1950년대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서 점령 작전, 1974년 서사군도 점령, 1995년 미스칩 암초 사건, 2009년 미 해군 과학조사선에 대한 항로방해, 2011년 베트남 조사선 방해, 2012년 필리핀 중국 간 해상대치 등에서도 이 중국 어선 민병대들이 나타났었고,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야 이제부터 여기 다 우리 땅이다, 다 우리 바다임 이라고 할 때도 각종 물자이동, 순찰, 호위 등의 임무를 맡습니다. 2014년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 석유 시추선을 호위하던 중국 어선들이 베트남 어선들을 침몰시킨 일도 있죠.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몸빵만 하면 또 중국이 아니죠. 작년 5월에는 호주 해군 소속 헬리콥터가 다국적 해상훈련을 위해 남중국해에 공해상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어선 떼들로부터 무려 레이저 공격을 받아서 조종사들을 진찰하기 위해 헬기를 착륙시켜야 했다고 하며, 2018년엔 머나먼 아프리카 지부티까지 나타난 중국 어선이 미국 항공기에 레이저 공격을 감행해 조종사 2명이 눈에 부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미군의 증언과 보도가 있었지만 중국은 물론 그런 일 없다고 십치미를 뗍니다만, 작년 4월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서해상의 중국 어선들의 과격행위에 해상 민병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4.5톤급 고속단정을 무려 100톤급의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속단정에는 정장 혼자 타고 있었고,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다른 중국 어선에서 중국 선원들과 대치하던 중이었고, 고속단정이 전복되는 순간 정장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됐지만 정말 큰일이 날 뻔했었죠. 그 뒤에 다른 중국 어선 수십 척이 몰려와 다른 해경 고속단정까지 위협했고, 해경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내해로 만들고 이어도 해역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민병대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 중국 어선들이 연원계를 쓰거나 진영을 만들어 대항하는 등 주의 선박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남중국해 등에서 나타난 해상민병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것이고,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해상민병대 소속 레이저 무기 장착 최신형 어선들이 감시상에서 사라졌다가 서해상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군에게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쓰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어선들이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라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반응도 아주 무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어선들은 군대가 아니고 민간인들이니 이 정도는 봐주라 하는 이런 식해산법과 비슷한 전통적인 전법은 타국에서 민간인들이 모여 머리수, 인해전술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중국인 수천 명이 일으켰던 전설적인 이야기와 이런 중국인들을 통쾌하게 참교육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깨달아가는 세계 각국의 대응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눌러주세요. 재미있습니다.